이번 시간은 제4장 철골 구조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장 이 철골 구조는 철이 강제가 골조가 되는 구조죠. 뼈대가 되는 구조, 철골, 뼈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철골 구조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로 출제될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고요. 철골 구조의 도입은 아파트가 이제 고층화되면서 철골을 뼈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철골 구조가 11회 시험부터 우리 시험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철골 구조의 이 장단점적인 측면은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이 가장 아파트 뼈대로 많이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 철골 구조의 장단점적인 측면은 이 철골 구조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비교 학습을 하면서 학습을 해 놓으십시오.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이것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성에 대해서 다룰 때. 자, 그러면 철골 구조는 철이 골조 뼈대가 되는 구조로서 가구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가구식 구조. 가구처럼 이 짜 맞추는 형태 조립한 구조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이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는 일체식 구조이고요. 그래서 일체식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의 용이도는 이 철골 구조가 보통 공사가 편하죠. 그래서 시공 용이선, 그래서 이 공사 기간 줄여서 보통 공기라고 칭하죠. 그래서 공사 기간이 짧은 것이 공사 기간이 얘가 짧고요. 얘는 길어질 수밖에 없죠. 얘는 공사 기간이 길어집니다. 공사 기간이 긴 것이 바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할 때까지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되죠. 그래서 공사기간 공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철골 구조는 이 가구에 짜 맞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불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건식 구조에 해당이 되고, 그 반면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콘크리트를 만들어죠. 시멘트 모래 자글을 비합해서 물로 반죽하다 보니까 물을 사용하는 습식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작업 과정에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습식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절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게 건식 구조죠. 철근 콘크리트 습식 구조는 계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공사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는 조립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나중에 철거할 때도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철거 해체가 우리가 용이한 것이 철골 구조고요. 근데 이 철근 콘크리트는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 해체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폭파공법을 쓰고 있죠. 최근에는 일일이 부수자니까 너무 힘들니까 폭파공법 형태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골 구조는 철골 구조는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의 자체의 무게인 건물의 자중을 얘가 조금 줄일 수 있고요. 그런데 얘는 자중이 크게 됩니다. 자중이 묵은 것이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적인 측면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철골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 재료의 재사용 개념, 재료의 이 재사용률이 얘가 높습니다. 이것이 높고, 이건 재료의 재사용 개념이 좀 떨어지죠.
사용은 하고, 그래서 2013년도부터 이 콘크리트에서 채취하는 이 순환용 골재 사용을 일정 비율만큼 하자고 시방서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서 다시 채취하는 골재를 순환용 골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아파트를 지어놨기 때문에 순환용 골재를 안 쓸 수가 없겠죠. 그 다 폐기물이 되다 보니까 일정 용도 쓰도록 규정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측면을 보시면서 몇 가지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하고 이제 비교해서 항상 학습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측면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구식 구조인 철골 구조는 내하성, 하재에 견디는 성질적인 측면, 내하성이 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하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별도로 내하 피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하 피복이 필요해요. 내하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콘크리트로 감싸주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내하 구조가 되죠. 내하성 측면은 얘가 좋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내하 구조의 개념이 자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정면상 보시고. 그런데 얘는 내하 피복을 해줘야지 내하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골 구조는 녹슬기가 쉽죠. 얘는 녹슬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구성적인 측면이 떨어진다는 거죠. 내구성 측면이. 그래서 내구성이라는 것은 원래 그대로 변형, 변질이나 이런 거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구성이죠. 녹슬면 변질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 측면이 떨어져요. 그래서 녹슬기 쉽기 때문에 별도의 농막이칠을 우리가 해야 되죠. 농막이칠 시공을 해줘야지만 내구적인 건물이 될 수 있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이 콘크리트가 철근에 녹쓰는 걸 방지해 줍니다. 콘크리트의 pH가 보통 11 이상 유지가 되면 철근의 부식이 방지가 됩니다. 철근의 부식, 녹슬지 않게 해주죠. 부식 방지가 돼요. 그래서 내구적인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정리하시고. 얘는 주기적으로 농막이 도료를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적인 측면, 유지관리 비가 얘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지관리비적인 측면은 얘가 적게 들어갑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유지관리비인 측면이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사이라는 것은 기둥 중심 간의 거리나 벽 중심에서 벽 중심 간의 거리, 보통 경간 또는 영어로 스판이라고 하죠. 스판. 그래서 이 간사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간사이는 누가 더 장습한 크게 할 수 있는가? 기둥과 기둥 중심의 거리는 얘가 철골 구조가 더 크게 할 수 있는, 얘가 간사이가 적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그렇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도 보면 이 철골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간사이가 넓어요. 그래서 주차를 해도 옆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근데 철근 콘크리트 지어진 건물은 문을 세게 열면 옆에 차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열어야 되죠. 그래서 간략히 주 내용을 대해서 철골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골 이 구조의 경우는 이 바깥에 피복이 없기 때문에 보통 얘는 자굴 현상이
자, 힘이 작용돼서 이 자굴이 발생이 되죠. 자자 안절자자. 그래서 이 자굴이 발생이 잘 되죠. 그 자굴에 대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하고 구속을 해야 얘는 자굴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7페이지 보시면 추가적으로 그 단점에서 하나 해드릴 것 4번에 부재가 세장함으로써 자 단면에 비해서 길이가 길죠. 그래서 긴장자. 그래서 보통 가늘고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보혜에서는 외부에 이제 자굴 방지를 해서 스티퍼너 이런 걸 사용하고 있죠. 봐두시고 그다음에 참고상에서 재료의 변형 성질은 시험하고는 관계없지만 앞으로의 뒤에 공부 학습을 위해서 거기에 뭐 탄성, 소성 그리고 뭐 이 강성이나 인성, 치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탄성 개념은 자 이제 어떤 물체의 외력이 자 작용하게 되면 자 이 순간적으로 변형은 발생됩니다. 그런데 외력을 제거하면 보통 원상태로 회복하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쉽게 책꽂이에 책을 딱 꽂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처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책을 빼게 되면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탄성 개념이 됩니다. 탄성. 그러면 사람으로 보면 오늘 피곤했다 또는 오늘 술을 한 잔 먹어서 그때는 해롱해롱해도 다음날 되면 바짝 제정신이 돌아서 출근하면 이거는 탄성이고 다음날 비실비실하면 탄성이 아니라 2번 소성으로 간 것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소성은 외력이 어느 한도에 도달하면 외력 증가 없이도 자, 이 변형이 계속 증대되는 현상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성은 보통 외력을 증가 안 해도 변형이 증대되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거는 원상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원상 회복이. 그러면 책꽂이에 책을 장기간 계속 꼽아놨어요. 책을 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나중에 이사 갈 때 책을 빼내게 되면 책꽂이가 축 처진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변형이 하중의 증가는 없었는데 일정량의 책만 계속 꽂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변형이 계속 증대했죠. 그게 바로 소성 분야가 됩니다. 소성 분야.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공부의 양을 증가한 건 아닌데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피곤해진다. 이것이 소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회복이 잘 안 되죠. 보통 사람으로 일을 할 때도 일을 어느 정도 해서면 다음날 되면 멀쩡해지는데 어느 날 되니까 계속 피곤한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이 사람이 이제 소성 능력에 접어든 겁니다. 술을 드셨는데 회복이 안 되고 골골골 한다 그러면 바로 이 소성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성. 강성이란 것은 큰 외력을 받아도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구식 구조하고 일체식 구조가 강성이 일체식 구조 좋은 거죠. 그러면 콘크리트 쳐놨으니까 이 접합부에 이동을 못하는 건 변형이 전혀 없는 이런 형성을 우리가 강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같이 일체식 구조들이 이 강성이 뛰어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은 자 어떤 충격 하중에 대해서 재료가 큰 변형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인성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도 인성이 좋은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잘 변하지 않죠. 이런 부분은 인성이 조금 되죠. 옆에서 누가 어떤 말만 팍 뜨는 사람들, 막 화내는 사람들은 인성이 좀 나쁘다고 보고 어떤 외부의 충격이 오더라도 그걸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큰 것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성은 재료가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치성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치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분필을 가지고 예를 들어드리면 이 분필에 내가 변형한 힘을 딱 하니까 탁 파괴되는 성질 이것이 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콘크리트가 있고 철이 있을 때 철근이 있을 때
철근은 여러분 이렇게 굽히면 굽혀집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는 이렇게 탁 굽히면 균열 크랙이 가죠. 그러면 둘이 있을 때 이제 콘크리트가 더 치성 파괴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치성의 반대로 이제 굽혀지는 것은 이제 연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체조 선수 같은 리듬 체조 선수 같은 연성이 좋은 것이고 근육맨들 근육을 막 키운 사람들은 연성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치성. 보통 콘크리트들이 강도가 커지면 보통 연성은 떨어져요. 치성 쪽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일 때는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둔성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철근 양을 첨가해서 이렇게 만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참고사항 밑에 박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는 표준 시방서 내용 부분을 다뤄놨습니다. 그 박스에. 그래서 일반적인 도장 작업은 대기온도 5도 이상, 상대 습도 85% 이하인 조건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5도씨보다 저온이 되거나 아니면 습도가 높다 85% 초과될 때는 작업을 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온이거나 다습시 다습의 기준은 상대 습도 85% 초과입니다. 자, 지구상에서의 습도는 항상 상대 습도로 합니다. 절대 습도가 아닌 상대 습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살아온 동식물들 모든 것들은 이 상대 습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상대 습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 건조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사시간 사용 그러면 이 도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사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43도씨 이상에서는 작업하지 않는다. 그러면 온도가 40 이상이니까 이상은 기산점, 출발점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43도씨 이상이었기 때문에 2도씨 이하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43도부터는 도장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도가 높을 때는 하지 말아라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소지 표면 온도는 소지는 도료를 칠하는 그 표면을 소지라고 하죠. 그래서 소지 표면 온도가 그 도료의 그 재료의 표면의 온도가 이슬점 온도보다 3도씨 이상 높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슬점보다 낮으면 문제가 생기죠. 이슬점이니까 노점이잖아요. 노점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이슬이 생기는 이슬점보다 3도 이상 높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슬점보다 높으면 보통 이 결로, 이슬이 맺힌 결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보다 3도 이상 높게 우리가 처리를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낮게 되면 거기에서 공기 중에 습기에 의해서 표면에 결로가 생겨. 그럼 이슬이 물방울이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도장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그 소지 표면 이슬점보다 3도 이상 높아야 된다 정리하시고 이 분야는 시험에 나오지 않은 분야니까 잘 해 두셔야 됩니다. 현재. 그래서 특히 1번, 2번, 3번 이 부분은 정확히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도와 습도와 관련된 것 정확히 봐두십시오.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오개시 이건 당연한 겁니까? 강풍이나 비나 눈, 이슬 내릴 때 환경에 작업 중지하는 건 상식이고 그 다음에 5번 도장 작업 시 주위에 용접자 등 불꽃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장에는 휘발성 재료들이 많습니다. 신나나 이런 걸 희석제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꽃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을 금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도료 작업하고 이 불꽃 작업을 하다 이렇게 펑 해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주의해서 이 불꽃 작업은 유발할 수 있는 작업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을 금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량철골. 자, 경량철골은 두께가 얇은, 그래서 1.6에서 4mm 정도 얇은 이 강판을 갖다가 단면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적은 단면으로도 재료의 양에 비해서 적은 단면으로도 많은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접어서 만든 거죠. 대부분으로 디귿 형강 형태, C형 찬넬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접어서 만든 형태죠.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로 이 판을 갖다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이런 이 경량 형광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적게 되면 판은 작은데 단면 형상을 갖추니까 보통 더 많은 단면적에서 효율이 좋은 거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접은 거죠. 근데 이렇게 접으니까 이게 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자굴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경량철골의 이제 끝부분을 끝부분을 이렇게 약간 감아주는 형태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감아주는데, 이걸 보통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통 립이라고 합니다. 립이라고 칭하는데, 그래서 이 립은 나중에 최대한 자굴 방지를 위해서 끝부분, 단복 끝부분을 둥글게 이렇게 감는 형태를 립이라고 칭합니다. 립. 그러면 이런 경량철골 형태가, 그래서 장단점적인 측면을 간략히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단면적에 비해서 단면 효율은 좋습니다. 이 면적은 적으면서 많은 조금 하중화적에 단면 효율적인 측면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자중이 전체 무게가 감소되겠죠. 그래서 자중이 절감되는 효과를, 경감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일반적으로 저겁니다. 얇다 보니까 부식이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 판이 얇기 때문에 이 용접이 안 됩니다. 용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집중 응력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자굴이 조금 국부 자굴 같은 게 잘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부 자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립을 끝부분을 단면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접어주는 형태로 하는 것을 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량철골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건축 구조형 강제의 종류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1번에 강판이 있는데, 강판은 두께에 따라서 박강판, 중강판, 후강판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판을 보통 쓸 때는 교량과 같이 조립보 만들 때, 판보, 플레이트 거드 만들 때 이럴 때는 강판을 보통 이용해서 하고요. 그리고 2번에 보면 봉강이 나오는데, 봉강. 자, 봉강은 직접적인 건축물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 봉강은 단면이 꽉 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계 쪽이나 이런 선박 같은데 이런데 사용되죠. 축 같은 걸로. 그래서 이렇게 단면이 꽉 찬 형태의 강을 봉강이라고 해요. 강제를 봉강이라고 칭하고요. 봉강. 건축물엔 거의 잘 사용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 세 번째 강강. 강강 구조, 파이프형 구조라 보면 되죠. 파이프형. 이 강을 만들 때 파이프 형태로 되는 거. 그래서 이 강강 구조는 두 가지 형태가 됩니다. 원형 강간하고 각형 강간. 거의 건축물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거의 원형 강간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꽉 찬 건 봉강이고, 이걸 간의 형태로 강제를 만들었대. 간의 형태, 파이프 형태로. 그래서 이거는 재료가 아니라, 재료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다. 바로 강제를 갖다 간의 형태, 파이프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파이프형. 그런데 이런 원형 강간이 있고요. 원형 강간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각형 강간의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각형으로 만들어지는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각형 강간 형태, 이 두 가지 형상으로 보통 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이 원형 강간 형태를 거의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에서 대공간이 필요한데 이 관광구조 형태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관광구조는 그래서 밑에 내용 중 1번에서 5번까지가 장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6, 7, 8번이 단점입니다. 보통은 단점에서 시험을 많이 내요.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가 장점, 6번에서 8번까지가 단점입니다. 아직 관광구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구조 파이프형 구조가 시험에 나오면 장점도 혹시 나올 수 있다. 그 장점에서는 1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폐쇄형 단면으로 강도의 방향성이 없다. 특히 원형 강간을 보시면 어느 쪽에서 하중이 작용되든 다 강도의 방향성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쪽에서 작용하든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심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원형이다 보니까 국부자굴이나 이런 가로자굴에 유리합니다. 보통 형광에 비해서 자굴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잘 파괴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광성 이렇게 휘어지는데 파이프 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철근을 철근은 안에 차례 찾죠. 찬 형태에서 철근은 차력사들이 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근데 파이프 휘는 거는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는 잘 안 휘어지거든요. 그리고 비틀린 강성, 파이프니까 비틀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강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살두께가 적고 경량이죠. 이렇게 조금 비게 했기 때문에 살두께 적으면서도 큰 하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제로 할 때보다 적은 단면으로 살두께 적게 해도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무게를 경량화 가볍게 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관이 경쾌하고 미려하다. 그래서 보통 원형으로 있다 보니까 조금 낫죠. 그래서 특히 대형 공간, 우리나라는 이 관광구조들이 많이 도입된 것이 어느 때인가 하면 월드컵 경기장 지면서 좀 사용을 했고요. KTX 역사들이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 짓는 KTX 역사들의 그 대합식 큰 공간을 필요할 때 이 관광구조 형태로 많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점적인 측면에 6번에 접합 이염이 복잡다는 거 기억하시고, 강간의 경우는 둥근입니다. 지금 둥근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둥부재가 이렇게 있고, 다시 여기에서 수평이 가면 사실 이렇게 접합이 되면 이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입체적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원형과 원형이 붙잖아요. 그럼 둥글기 때문에 사각형 형태가 붙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접합하는 타원형으로 이렇게 깎으면 아주 복잡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대각선 부재도 온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머리 아픈 겁니다. 이 접합 이음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절단할 때도 거의 타원형으로 이렇게 절단을 해야 됩니다. 강제를. 그렇기 때문에 6번에 보신 이음범위 간에 신속한 절단 가공이 어려운 겁니다. 그냥 자르도 힘든데 강제를 타원형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나중에 용접해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6번, 7번은 잘 정리를 해 놓으셔. 단점에서는 그걸 꼭 공부해 두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리벳 접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접합부가. 그래서 접합부는 거의 용접 접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면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이 형광이 나오죠. 형광이라는 것은
자, 단면 형상이 자, 있는 거죠. 다양한 강제. 쉽게 이해하면 다양한 강제. 이것이 형강 개념이 됩니다. 형강. 단면 형상이 다양한 강제. 그래서 형상을 갖춘 강제라는 거죠. 뭐 H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또는 I라든지 또는 뭐 디귿자 형태의 Z자, T형이나 이런 형상을 갖춘 강제다. 그래서 형강이라고 칭합니다. 보통 형강은 우리가 보통 건축물에는 H형강하고 I형강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강은 H형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뭐 나중에 뭐 T자나 디귿자 이런 형강들은 있죠. 그런 거는 저기에 많이 사용돼. 지붕틀. 지붕틀어서 짤 때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니면 뭐 조립할 때도 기역 형강 같은 거 사용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형강에서는 H형강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보통 상하에 이렇게 날개처럼 내민 부분이 보통 프렌지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렌지가 보통 아래 위에 이렇게 날개처럼 내민 두 개가 프렌지 개념이 됩니다. 프렌지고, 그래서 이런 H형강 형태 또는 I형강 형태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통 이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프렌지라고 합니다.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 이것을 프렌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부재를 웨버라고 합니다. 이 수직부재, 이 부분을 수직재를 웨버라고 칭합니다. 웨버. 이것이 웨버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럴 때 형강을 나타낼 때 거기 보면 보통 H는 형강의 명칭을 쓴 거고요. 앞에 H는 뭐 I만 I를 쓰고, 그래서 I형강이야 H형강이야 쓰는 겁니다. 그러면 H형강하고 I형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프렌지 길이하고 웨버 길이를 비교해서 프렌지 길이가 웨버 길이 같거나 크게 되면 H형강이고요. 대신 웨버가 길게 되면 그거는 I형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표시법일 때, 자, H 명칭입니다. 형강의 명칭을 쓰고 다시 그 다음에 형강의 높이를 먼저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전체 형강의 높이인, 자, 이 A. 그래서 형강 높이를 먼저 나타냅니다. 형강의 높이 A를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형강의 폭 B를 쓰게 되는 겁니다. 형강의 폭 B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직부재인 두께, 웨버 두께를 먼저 나타내요. 웨버 두께. 그래서 이 T1 수직부재 두께를 먼저 웨버 두께고, 그 다음에 프렌지 두께를 나중에 나타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T2. 그래서 곱하기 T2로 나타내는데 항상 기억하실 것은, 자, 앞에는 형강의 명칭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H형강을 나타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H 이렇게 해서 H 다시 해서 150 곱하기 뭐 9 곱하기 10이었다. 그러면 이 형강 H형강으로서, 자, 형강의 높이가 150이고요. 형강의 폭도 150이고, 그 다음에 웨버 두께가 9mm이고, 프렌지 두께가 12mm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나타내는 건 이미 시험에 냈고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둘 건 이 형강에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웨버 두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웨버 두께가 먼저 표시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12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프렌지 두께라는 측면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119페이지 5번에 강제의 재질 표시가 나오는데 강제의 재질 표시에서는 1번에 SS 약호가 나왔습니다. 강제의 재질 표시에서는 보통 강제의 재질 표시상 우리가 정리를 하실 거는 그 SS 개념이 딱 한 번 뺏기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조형 아변 강제를 뭘로 표시하느냐? SS 찾는 형태를 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의 개념이 바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반 구조형 아변 강제, 그래서 SS 다룬 것을 출제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SM 머린이죠. 머린의 약자 M을 딴 겁니다. 원래 머린이라는 것은 용접의 개념은 아니죠. 바로 선박 개념, 선박은 후판을 용접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SM을 쓴 겁니다. SM 하면 연예기획사가 아닌, 자, 우리에서는 바로 용접 구조형 아변 강제다. 그리고 세 번째 SN 나오죠. SN은 건축 구조형 아변 강제. 자, 스틸 U 스트럭처에서는 새로운 거네. 그래서 U. 그래서 SN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SM하고 SN 두 가지는 자, 공부를 해 놓으세요. SM이나 SN 개념 두 가지. 건축 구조형 아변 강제가 SN이고 용접 구조형 아변 강제는 SM으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뭐 특수광해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TMCP 제어 열 처리 강을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어 열 처리 강. 제어 열 처리 강은 이겁니다. 보통 일반 강제의 경우는 강도가 커지면 용접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축물들이 자꾸 굉장히 고층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층화되니까 강도도 크면서 용접성이 좋은 강제를 필요하게 돼서 특수강이 탄생하는데 그게 TMCP 강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사항에서 강제 SM490A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SM490A 표시하는데, 자, SM은 강종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용접 구조형 아변 강제로서, 자, 우리가 주의하실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 490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해 주시면 된다. 490은 최저 인장 강도를 나타낸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인장 강도는 떨어질 때까지 견디는 강도가 인장 강도. 자, 인장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철골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견디냐, 이게 인장 강도입니다. 그래서 최저 인장 강도가 490 뉴턴 퍼 제곱미리다 이 뜻입니다. 그럼 뉴턴 퍼 제곱미리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메가 파스칼 단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장 강도다. 그래서 항복 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다. 그러면 강제 490A의 항복 강도, 항복점에서 견딜 수 있는 강도입니다. 그럼 항복점은 어떤 외력을 가했다가 제거하면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점이 항복점이에요. 그러면 항복점을 넘으면 원상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잡아 당겼는데 항복점까지는 나만 원상 회복을 합니다. 근데 잡아 당겼는데 항복점을 넘어버리면 잡아 당긴 상태에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늘어난 상태에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 강도는 대략 이 정도 돼. 최저 인장 490의 경우는 이런 항복 강도적인 측면은 325 뉴턴 퍼 제곱미리가 됩니다. 그래서 약 70% 전후에서 항복 강도 나옵니다. 인장 강도가 크다고 보시면 돼요. 항복 강도는 적어집니다. 그래서 항복 강도는 별도로 70% 전후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용접구역 520이다. 520A가 되면 520 동일하게
520은 바로 인장 강도고, 그럼 항복 강도는 한 35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상 자, 특히 이걸 명심해 두자. 여기에서 나타내는 수치는 항복 강도가 아닌 인장 강도를 나타낸다. 왜 그러냐면 철골은 자체가 뼈대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복 강도가 아닌 인장 강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을 표시할 때 나타내는 수치는 거기에서는 항복 강도입니다. 철근은 혼자 자체적으로 뼈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하고 합성돼서 뼈대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좀 주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보시면 고강도 강제와 일반 강도 강제를 비교를 보통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 문제나 이런 걸 딸 때를 준비해서 그 강제 용접성하고 탄성 계수하고 이 세 파트에 대해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 문제 뭐 지문 정도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지금 그 해놨으니까 뭐 자주 읽어주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고강도 강제는 일반 강제에 비해서 인장 강도나 항복 강도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러면 항복 강도가 커진다는 것은 인장 강도로 커진다. 고강도하고 강도는 비례 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명심해 두시고. 근데 보통 높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이 자, 2번하고 4번이에요. 고강도 강제는 일반 강제하고 유사한 것은 탄성계수입니다. 탄성계수 또는 영계수라고도 칭합니다. 그래서 탄성계수. 보통 제축 방향의 응용도에 대해서 그거의 직각 세로 방향의 변형도의 비를 나타낸 것이 탄성계수인데, 그런데 탄성계수는 유사합니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강도가 된다 해서 탄성계수가 커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강도가 커지는 거다. 인장 강도나 항복 강도는 커집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탄성계수는 유사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반대로 떨어지는 개념도 있다. 그것이 바로 뭔가 용접성이다. 강도가 커지면 용접성은 떨어집니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고, 그래서 용접성을 좋게 해서 미리 가열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강도가 커지니까 용접성 떨어지니까 일반적인 강제 가지고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용접 구조형 아병 강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 보면 3번에 강제 용접성에 대해서 해놨죠. 그래서 그 2번에 보면 SS 490 이상은 용접이 허용되지 않는다. SS 490은 SS가 일반 구조용 아병 강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커지면 용접성이 떨어지니까 SS 490부터는 용접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강도가 큰 거는. 그래서 별도의 강제들이 만들어지죠. 용접성이 우수하게 만들어진 강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래서 그 3번에 동일 두께의 강제에서는 강도가 높을수록 용접성은 보통 떨어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4번 예열하면 용접성은 좋아집니다.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예열을 우리가 해주면,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갈 때 미리 이제 차가 조금 오래된 차들은 겨울에 운행할 때 약간 예열을 하고 출발하는 게, 장시간 예열은 조금 문제가 되고 예열을 좀 하고 이렇게 출발하죠. 바로 예열 안 하고 바로 출발하면 차 소리가 명쾌하지 않죠. 그와 같이 이것도 강제도 예열을 하면 용접성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절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시험의 형상상 보통 한 문제 정도는 배분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올해 뭐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1절 부분을 다룰 거예요. 다음 시간에 2절 접합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